네. 자, 252페이지 제3절, 5장의 제3절. 오늘은 3일 패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재무제표 작성. 그 다음에 요 4절에서는 회계 정보의 분석.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입력해 가지고 쭉 연습했던 3일 패션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3일 패션의 결산까지 해봤죠. 수동 결산은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수동 결산에 하는 거고, 또 자동 결산은 어떤 내용을 자동 결산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일 패션의 장부 마감까지 지난 시간에 다 마쳤으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질문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결산 보고서죠. 네, 경영 성과. 네, 경영 성과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그렇죠.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예.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이익은 감소했다. 그 별로 재미 못 본 거죠. 그래서 매출액도 증가하면서, 즉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익도 성장 같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손익계산서를 볼 때는 일정 기간이니까 단기, 전기, 전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익 성과와 성장 성과가 어떤가,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또 이 중요한 재무제표가 있죠.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시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니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의 매출액과 이익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기간이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 보고하고 있는 그 보고서에 며칠 현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24년 6월 30일 현재라고 돼 있으면 지난 6월 30일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2024년 12월 31일 현재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날 상태나 일주일 전 상태는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30일 날 채무가 10억이 있었는데 30일 날 다 갚아버리고 31일 날 채무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는 채무 0 이렇게 채무가 아예 표시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재무상태라는 건 뭐예요? 자산상태, 부채상태, 자본상태,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자산이 부채와 자본이 몇 대 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건실한 기업, 이런 기업은 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자산의 대부분이 다 자본, 자산의 대부분이 자본인 회사. 그러면은 거의 부채가 없기 때문에 뭐 금리를 올린다, 환율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죠. 만약에 외국 은행으로부터 외채를 도입해서 썼다든가, 국내 은행으로부터도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이러한 회사는 영업 성과에 관계없이 외부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산의 자기 자본 구조가 비율이 적어가지고
부채가 많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채 같은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나중에 원금 환산할 때 원금이 바짝 뛰어버리거든요. 예, 환율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국내 채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금리가 지금 고금리잖아요. 그런 이 고금리에서는 지금 채무가 많은 기업들이 당연히 어렵죠. 예. 당연히 어렵죠. 그렇죠? 코로나 이전의 그 저금리 시대에 비하면은 지금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어렵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건 뭘 볼까요? 이 회사의 자산 구조가 우리가 자산 구조를 볼 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부채 더하기 자본이거든요.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예,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가능하면 대부분이 다 자본이어야 좋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재무상태표부터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한번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1번 3.1패션의 당기분 손익계산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이랬어요. 자, 손익계산서 작성 네, 실행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손익계산서 실행하신 다음에 12월로 작성을 해보세요. 네, 이게 작성이 됐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기, 전기, 비교식으로 작성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 회사가 성장했는가? 뭘 봐요? 매출액을 보면 돼요. 자, 전기의 매출액이 5억이었네요. 5억. 전기 작년에 말이죠. 근데 올해 1억밖에 안 되네요. 와, 예. 사업이 많이 축소됐어요. 예. 무슨 코로나 같은 무슨 타격을 입었는지 어쨌든 예. 매출이 뭐 20%로 줄었네요. 20%.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익을 한번 볼까요? 예, 이익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익은 영업이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영업이익이라는 건 영업 외적인 거 쏙 빼고 순수한 영업 성과에 대한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업이익이 장래성이 보여야 돼요. 예, 영업이익에서 회사의 장래성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영업이익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전기에 4,800만 원 영업이익인데 올해 5천만 원. 뭐 영업이익은 비슷해요. 뭐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예, 비슷합니다. 매출액은 굉장히 줄었는데, 그렇죠? 매출액은 많이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내실 위주로 영업을 했나?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작년에는 올해보다 5배 매출을 많이 했지만 영업이익은 4,800밖에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5분의 1이지만 5천만 원 비슷하게 영업이익을 냈으니까요. 네, 내실 있는 영업을 했구나. 네,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감안해서 봤을 때 당기순이익을 보시면은 올해 당기순이익이 더 늘었습니다. 예,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왜 늘었는가 보았더니 영업의 비용에서 말이죠. 이자 비용이 작년에는 채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가 1,870만 원이 이자가 나갔는데 올해는 이자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이자 갚을 채무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이자 갚을 채무가 있었는데 안 갚았다면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재무상태표에 이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비용이 있는가를 부채에서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이자 나간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3.1패션에 성장은 하지 못했으나 이익 상태는 오히려 개선된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재무상태표 작성을 수행하시오 그랬어요.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재무상태표 가기 전에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이거는 뭐예요? 화면으로 조회해 보는 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외부에 신문에 공시한다든가 그러면 이런 양식으로 공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위에 인쇄 버튼 눌러보세요. 인쇄. 자,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양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즉 인쇄. 이 양식으로 뭐 신문에 공고한다든가 외부에 공고할 때는 이 양식으로 보고가 돼요. 자, 우리가 재무제표에서는요, 맨 위에 그 재무제표의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게 이름이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아까 여러분 알고 설명드렸지만은 일정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6기는 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5기는 23년도 1월 1일부터 23년도 12월 31일까지이다. 요 밑에 나오는 날짜가 시점이 아니라 기간으로 표시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회사 이름, 상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단위. 단위가 통화가 한국 통화인지 미국 통화인지, 만약에 외국의 관계기관에다가 이걸 보고한다. 한화로 이렇게 표시하면 그 사람들이 달러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걸 달러로 환산해 가지고 여기 단위에다가 이렇게 달러 표시 이렇게 해서 숫자를 조정해서 보고하는. 이 양식에서 보는데 어려운 것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산출됐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든가, 매출 원가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하는 거예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 이걸 더해서 그 세 번째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차감하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아마 2천만 원 입력했던 거 기억나신지 몰라요. 기말 상품 재고액 2천만 원 입력합시다 해가지고 2천만 원 입력했었죠. 그거 여기 손익계산서에 기말 상품 재고액에 표시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손익계산서 이 구조, 이 양식을 완전히 정복하셔야 됩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다음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한번 작성할까요? 재무상태표 실행하셔가지고요. 12월로 엔터 하시면 이처럼 작성이 됩니다. 네.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부터 표시해요. 그리고 유동자산을 먼저 표시하고 그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을 먼저 표시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그러면 유동자산의 합계는 여기에 표시되죠. 당좌자산의 합계, 재고자산의 합계가 여기 있고 이 합계와 이 합계 두 개를 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당좌자산의 합계는 무얼 더했어요? 현금부터 쭉 시작해서 여기 받으러움에 대손충당금을 뺀 장부금액. 요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조회 문제를 냈는데 말이죠. 질문을 이런 계정 과목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 숫자를 보는 방법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요게 잔액입니다. 2,926만 5천원. 이게 잔액이에요. 자, 여러분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29만 2,650원은 어제 우리가 결산할 때 외상매출금의 1%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고충 설정했죠. 네, 거기에서 지금 대손충당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손충당금은 어떤 성격의 계정 과목이죠?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차감 빼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인 2,926만 5천원에서 1%인 29만 2,650원을 뺐어요. 그 뺀 것이 지금 여기에 표시되죠. 이것이 당좌자산의 합계와 유동자산의 합계 그리고 저 밑에 자산 총계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자산의 총계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이 반영이 됐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거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장부에 반영됐다. 그래서 장부금액이라고 해요. 장부금액. 그래서 질문에서 말입니다. 만약에 12월 말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빼기 전의 금액, 그게 외상매출금 잔액입니다. 그런데 물어보기를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은 차감계정 뺀 자산의 총계에 반영된, 실제로 계산에 반영된 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장부금액이라고 해요. 네. 이 장부금액이 자산 총계에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장부의 재무상태표의 합계에 들어가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왜 우리가 자산의 합계에 장부금액만을 더할까요? 그래야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회사는 말이죠. 작년에, 올해 말이죠. 올해죠. 그러니까 24년도에 오히려 작년보다 매출을 많이 줄였습니다. 5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영업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기보다 5배 매출을 높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영업사원과 똑같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5배로 영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일한 거예요. 뭐 제조업이다 그러면 공장에서 밤낮 없이 생산했고, 또 영업이다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2배로 파는 거예요. 아니 5배로 파는 거예요. 5배로. 예, 만들기만 해서 팔리는 게 아니죠. 만들어 놓으면 영업사원이 갖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과 영업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무리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고가 생겨요. 어떤 사고? 매출에서는요, 불량채권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불량채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량채권이 뭐냐면은, 자, 24년도에 5배로 매출액은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둘러서 팔다 보니까 신규 거래처들을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팔았어요. 그냥 달래면 다 준 거예요. 예? 우리 제품이 필요하다. 매입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다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돈이 안 돌아요. 예. 이제 연말 마감을 해야 되는데 거래처에 수금 좀 해야 되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 뭐가 어렵다.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엔 사장님이 연락도 안 된다. 행방불명이 되는 회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막 매출을 확대하니까 요때 이 회사 상품 사가지고 사기를 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그런 회사를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예, 자기네 상품 갖다가 다 팔아서 자기는 돈 받았는데 돈 우리한테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사라지는 사람들, 그게 불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받을 그 외상 매출금은 다 불량 채권입니다. 예. 안 주려고 맘먹으면 받기 힘들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기말에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대손율이 발생한 거를 감안해 가지고 통계로 잡아서 1%다 2%다 이렇게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무리한 영업을 하다 보면 대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이 예상되는 것을 뺀 것만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자산으로 표시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실한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예, 이 우리 회사 회계 정보를 믿어달라 이거죠. 우리 회사 회계 정보는 믿어도 된다. 잔액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사실 이거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자산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밑에 받으러움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받으러움의 잔액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받으러움의 장부 금액이라는 거.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유형자산에서도 유형자산에서도 밑에 보시면 차감 계정이 있잖아요. 좀 확대해 놓고 건물하고 여러분들 지금 그 차량 운반구를 보면은 저 위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하고 구조가 똑같죠. 자, 건물에서 이 5천만 원을 우리는 취득원가라고 그래요. 취득원가. 취득원가. 유형자산에서는 우리가 잔액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유형자산의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에서 이쪽의 금액은 취득원가입니다. 그러면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뭔지 아시죠? 건물이 사용하는 동안에 가치가 감소하거든요.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한 게 감가상각 B고, 그것을 계속 누적해 놓아서 표시하는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의 취득원가의 차감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 뭐 이거 잔액이라고 해도 좋아요. 취득원가라고 안 하고 이걸 잔액이라고 해도 같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뭐라고 하느냐?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겁니다. 건물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이것이 자산의 합계의 계산이 돼요. 비유동 자산의 합계 여기에도 더해지고 자산 총계에도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금액. 그래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다 그러면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됩니다. 그 밑에 차량 운반구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원가, 장부금액 구분하셔야 되고요. 합계에 반영되는 건 이걸 반영하는 거예요. 이걸 반영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분 그 재무상태표 최초에 입력할 때 생각나시나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장부금액을 바로 입력하지 않고 건물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이 해당 계정에 다음 코드를 써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우리 첫날 생각나시나요? 이건 단기분이지만 전기분 입력할 때 그 옆에가 이 옆에 있는 게 지금 전기분이잖아요. 이게 전기분 입력할 때 5천만 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125만 원도 입력했어요. 요 두 가지를 입력하면 장부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장부금액을 직접 입력하지는 않아요. 두 가지를 다 입력합니다. 자, 그런 요령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금액란이 말이죠. 왼쪽 칸, 오른쪽 칸이 있는데 계산에 반영되는 건 다 오른쪽 칸에 있는 것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 칸에 있는 건 뭐냐? 그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역을 보여준다. 차감 계정과 함께
잔액과 차감 계정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왼쪽에 있는 요 금액란입니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회사에 우리 회사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자산 총계가 3억 2천입니다. 전기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1억 이상 증가했어요. 어떤 자산이 증가했나 봤더니 비유동 자산에서 한 3천만 원 증가했고요. 유동 자산에서도 한 1억 가까이 증가했네요. 네. 유동 자산이 당좌 자산이 한 1억 정도 증가했어요. 예. 그 중에서도 현금이 9배 정도 증가했네요. 전기말에 비해서. 현금 사정. 유동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의 유동성이 매우 좋아졌다. 작년 말에 비해서는요, 2배 정도 좋아진 거예요. 유동성이 좋은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지급 능력이 좋아진 거거든요. 유동자산이 많은 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자, 비유동자산도 조금 늘었어요. 비유동자산이. 자, 그런데 부채에서 우리가 또 볼 것은 아까 이자 비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혹시 지급하지 않은 이자 비용이 있다면 뭐로 회계 처리했을까요? 미지급 비용으로 돼 있겠죠. 미지급 비용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손익계산서 보니까 이자 비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부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채에서 한번 보세요. 유동부채에서 차입금이 보이나요? 네, 안 보입니다. 비유동부채는 아예 하나도 없고 유동부채에서도 뭐 단기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우리 회사는 그야말로 빚이 하나도, 은행빚이 하나도 없는 회사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1억 7천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외상 매입한 거, 어음 발행한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뭔가를 구입해가지고 미지급금 외상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어음에 대한 것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외상 매입이나 지급어음은 우리가 영업 활동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사온 거니까, 그거는 이제 팔리면은 매출액으로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건 이제 미지급금 같은 거예요.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매입 채무가 아니라 이건 일반 채무입니다. 이 일반 채무는 전기보다 많이 늘어났으면 이건 내용을 좀 분석해 봐야 돼요. 평소에 우리 회사 수준이 미지급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깔고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뭐 되는데 이거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한 3천 가까이 늘었죠. 5천에서 3천 늘었으면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한 20% 가까이 늘었으니까. 그랬을 때는 미지급금이 증가한 원인이 뭔가 이런 것을 관련 자료를 추가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외상 매입금은 분명히 상품 사고 외상으로 한 거예요. 그건 팔면 수익이 바로 됩니다. 근데 미지급금은 수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미지급금이 뭐였어요? 신용카드로 뭔가 산 거예요. 신용카드로 야유회비를 지출했다든가 신용카드로 우리 회사에 무슨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이건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는 부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리 대상. 이렇게 보고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을 알아야 이 보고를 했을 때 어떤 거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겠다. 이것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안목이. 그래서 이 회계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요, 여러 가지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마 개강하는 날 여러분에게 그 회계 공부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무슨 그런 강연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시라 하는 것은 이제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회계 분야에 취업을 하려고 이걸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회계 공부는 이 경영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다 합니다. 꼭 학원을 안 다닌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책을 사서 공부를 하든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아니면 학교를 다닌다든가 관련 학과 네. 뭐 대학생들 같으면은 자기 전공 외에 만약에 부전공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저는 회계 같은 거 들어놓으면 평생 도움이 되는 지식이다 이렇게 봐요. 누구나. 자, 그래서 지금 자본은 똑같습니다. 전기 대비. 그래서 우리 회사의 경우에 보면은요, 우리 회사는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자산 총계가 3억 2천인데 그 중에 부채가 1억 7천, 자본이 1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100% 조금 넘는 편이에요. 부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자기 자본하고 여기 있는 부채하고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무슨 뭐 신문 같은 거 보시면은 만약에 무슨 건설회사 부채 비율이 500%다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500%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하면은 그 건설회사의 자기 자본보다 5배가 부채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0%, 200%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요. 100%다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자본과 부채가 똑같다. 100% 되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대체로 안전한 회사라고 말해요. 안전한 회사. 100%가. 부채가 어떻게 100%나 되는데 왜 안전하다고 말하지? 왜냐면 자산이 만약에 그 회사 자산이 1000억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500억이 그 회사 자본이고 500억만 부채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정도 되는 회사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특히 건설 분야의 회사들은 그렇고요. 업종에 따라서 좀 달라요. 자, 가장 건강한 회사는 부채 비율이 제로면 가장 건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재무정보를 관심을 가지고 많은 회사들을 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200%다, 300%다 하는 회사들이 멀쩡하게 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본의 2배면 200%가 부채라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200%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비율 분석에 대한 거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그 공식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의 총계와 부채 자본의 총계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그 재무상태표 틀린 거예요. 왜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매일매일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행 2번까지 했고요. 수행 3번을 보시게 되면은 12월 31일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잔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재무상태표에서 말입니다. 매출 채권하면 여러분 개정 과목 아시죠?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이 매출 채권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야 돼요. 지금 물어본 게 잔액을 물어봤죠? 장부금액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걸 더하면 안 돼요. 이걸 더하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잔액, 그게 매출 채권 잔액이에요. 근데 이걸 더하려면 숫자가 만약에 복잡하면 한참 걸리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통합계정 지금 질문한 게 매출 채권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매입 채무를 물어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매출 채권이라든가 매입 채무라든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 계정 과목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제출용이에요.
제출용 한번 눌러볼까요? 예, 제출용으로 해서 인쇄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출용으로 외부에 공표할 때는 당기 매출 채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당기 매출 채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숫자가 맞나요? 유동 당기 매출 채권이 아니구나. 예. 32765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 매출 채권이 아니고 그냥 매출 채권이죠. 제가 잘못 봤어요. 예. 여기 매출 채권 3276500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 보이는 매출 채권이죠. 여기 보이는. 예. 요거 3276500. 자, 그래서 시험에서도 통합 계정으로 질문을 하면은요. 과목별에서 더하지 마시고 그냥 제출용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매입 채무도 밑으로 가면 유동부채에 있죠. 매입 채무. 이 매입 채무는 뭐하고 뭐가 더해진 거죠?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이 더해진 거죠.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이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 채무는 8966200이다. 자, 과목별에서 보게 되면 두 개를 더해야 된다 이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음 요 두 개를 더해 줘야 되는데 제출용을 누르면 더해진 값을 바로 볼 수가 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풀이가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출제 예상 평가 문제라는 게 있는데, 한번 답을 확인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1번 보시면은, 256페이지입니다. 고정자산관리대장을 조회해가지고, 신규 취득 증가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총계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네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정자산 관리대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고정자산 관리대장.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관리대장. 항목에서는 엔터 전체로 하십시오. 유형에서도 전체, 엔터를 치면 전부 전체가 됩니다. 자, 고정자산 관리대장이 오른쪽으로 쭉 화면이 스크롤이 됩니다. 항목이 많아가지고 요 밑에 여기 스크롤 바가 있으면은요,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크롤 해봐야 오른쪽 끝까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질문한 항목은 신규 취득 및 증가이기 때문에 신규 취득 및 증가는 오른쪽으로 그렇게 갈지 않아도 여기에 보이고 있네요, 그죠? 여기에 보이고 있죠? 합계는 밑에 보입니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2870000이 답이 되겠네요. 2870000.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조회. 12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네. 재무상태표에서 제출용에서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딱 이렇게 더해져 있어요. 161792100. 161792100.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총이익 금액은 얼마냐? 네,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조회를 12월로 했을 때 매출 총이익이 어느 이슈에 있는지 아시죠? 단기 거니까. 가끔 전기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단기는 이 왼쪽이고 전기가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매출 총이익 6,705만원이 어떻게 구해졌는지도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매출액에서 여기 있는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다. 아시죠? 그 다음에 4번.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라 그랬어요. 계정별 원장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전표 입력과 장부에 계정별 원장 여기 가운데쯤에 있어요. 계정별 원장이라는 건 우리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단기 매매인권 등등등 모든 계정을 다 볼 수 있는 게 계정별 원장이에요. 12월 말 비용에서 대체 회계 처리된 손익 계정의 금액은 얼마인가? 예, 엔터를 계속 쳐서요. 1년치로 보고요. 계정 과목에서 손익 계정을 보면 되겠죠. 네, 물음표 단추 눌러서 손익이라는 임시 계정 어제 만들어졌어요. 400번 손익. 어제가 우리 장부 마감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400번 손익 계정은 만들어졌다가 잔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잔액이 넘어갔었죠. 네, 여기 당기순이익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것도 보이잖아요. 여기 4,745만 3,285원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분계를 어제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한 건 뭘 물었어요? 비용에서 손익으로 온 걸 물어봤어요. 예, 이거죠. 비용에서 대체된 금액은 이 금액이에요. 6309672로. 예. 손익 계정에 수익에서 대체된 건 얼마예요? 요거 110-50-000 여기 수익에서 대체된 거 대변으로 대체되죠. 네, 비용은 손익 계정에 차변에 온다 그랬죠. 네, 그게 6309672로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전표추가 눌렀잖아요. 그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12월 31일 날짜로 손익 계정의 대변에 이 수익이 모두 오고 또 손익 계정의 차변에 비용이 모두 와가지고 그 차액인 요 47453-285 요게 당기 순이익인데 요 당기 순이익이 어디로 갔냐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 장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결산을 하고 나면 손익 계정의 잔액은 비어 있죠. 제로. 없어져요.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서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얼마냐?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여기 당기순이익 이거하고 전기에서 2월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두 개가 더해져 있죠. 한번 가볼까요? 재무상태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에 이렇게 97743-285가 되는데 밑에 내역이 나오죠? 예. 당기순이익 요거하고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만큼 있었죠? 요 전기 거.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50290-000에다가 당기의 순이익 요 47453-285가 더해져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를 두 개를 더하기 한 거예요. 그 밑에는 전기 23년도 당기 순이익 참고용으로 보여주고 있는. 요거는 23년도 전기의 당기 순이익. 이건 올해의 당기 순이익. 그래서 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당기 순이익을 밑에다가 참고로 보여주고 있느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는 당기의 당기 순이익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해보면 알아.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당기의 당기 순이익이 더해져가지고 이게 당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었는가 이걸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배당을 했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처분을 했다면 전부 다 이월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3일 패션을 회계장부를 쭉 입력하면서 주식 배당을 했다든지 무슨 신공장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을 했다든지 이런 회계 처리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배당도 안 했고 현금 배당을 했으면 이익 난 거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부 다 내년으로 2월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3일 패션에서 현금 배당했다는 얘기 못 들었죠? 예, 못 들으셨을 거예요. 또 이익을 어디다 적립했다 이런 회계 처리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익이 그냥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기에 미처분된 이익 잉여금에다가 단기에 이익 난 것까지 딱 두 개가 플러스 돼가지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요. 예. 이렇게 이제 잘 이익 잉여금을 모아두었다가 예, 주주들에게 배당도 해줘야 되고, 또 기업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도 하고 해서 기업이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을 위한 적립자금도 모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법인은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재투자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익잉여금의 펌 저기 위에 있는 1027428호는 어떤 금액이에요? 요 금액은 여기 이익 준비금하고 요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 미처분 이익잉여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회사가 이익준비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익준비금의 전기랑 예, 전기하고 똑같네요. 전기가 그냥 그대로. 예, 그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익준비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본의 구성에서 법정 적립금이라는 거 아마 공부했을 텐데 들었을 텐데요. 그 법정 적립금의 대표적인 적립금이 이익준비금입니다. 자, 이 이익준비금은 언제 해놨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전기에도 있었고 지금 그 전기에도 있었는지 자료를 찾아봐야 되지만 현재 자료는 전기 것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이익준비금이라는 것은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법정 적립금이에요. 우리가 법정 적립금이라는 말은 법률에서 강제로 적립하라고 해서 적립하는 적립금을 법정 적립금이라고. 그러면 상법에서 정해놓은 적립금이 바로 이 이익준비금인데, 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언제 적립하라고 했냐면 현금 배당 시 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해라. 이게 의무예요. 아마 이 내용까지는 우리 교재 FAT 1급 교재는 없을 겁니다만은 나중에 TAT 2급 교재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회사는 배당 주식을 했어요? 과거에 현금 배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배당금을 주고 나면 저 준비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법정 적립금이라는 것은 현금 배당을 만약에 이게 지금 한 번 배당했다면 이게 10%니까 현금 배당 5천만 원을 언젠가 한 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배당할 때 준비금은 그냥 예, 준비금을 통장에 넣어놔야 돼요. 그럼 다음에 만약에 97743285로 주식 배당을 한다면 또 10%를 주식 배당은 적립 안 해요. 현금 배당만. 현금 배당을 예. 그럼 현금 배당을 할 때 저 금액을 배당을 하고 나서 준비금에 또 어느 정도 10%를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계속 그 준비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사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의무도 해야 되고, 또 종업원이 퇴직하면은 퇴직금도 지급해야 되는 사회적 의무가 있고, 또 채권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법인이라는 법인체가 말이죠, 이익 난 거를 주주에게 다 100% 다 만약에 배당을 해버렸다. 그러면 회사가 이익 난 돈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건 나중에 기업이 문을 닫는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을 정리한다고 그러면 정리 단계에 갔을 때
이행해야 될 의무를 잘 이행을 못하게 되겠네요. 그것을 최소한으로 예방하는 거. 그럼 그때만 준비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 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예, 그 파산했을 때, 예, 그때. 예, 파산하기 전에는 저걸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예, 상법에서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현금 배당을 할 때는. 그런데 적립을 안 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자본금에, 여기 보면 자본금이라는 게 있는데, 자본금의 50%에 다다르면 적립을 그만해도 돼요. 예, 자본금의 50%. 네, 그런 자본거래에 대해서 분계, 다음 교재에서 우리 분계 문제에서 이와 유사한 거 여러분이 해볼 기회가 있겠네요. 네, 이익준비금, 네, 요게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이다. 무슨 법에 의한 적립금? 상법에 의한 적립금이다. 언제 하느냐? 현금 배당 시 배당의 10% 이상 적립하라고 되어 있는 거다. 어디까지 적립을 의무화하냐면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예. 그 이상 적립하는 거는 관계없어요. 예. 해도 되지만 기업이 운영자금도 모자라는 회사들이 많은데, 예, 법에서 적립하라는 그것만 적립하겠지 더 많이 적립할 거예요. 여기다 적립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어요. 예. 빼다 쓰는 게 아니에요. 좀 법으로 적립하라 했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처벌받게 돼요. 법인이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니까 곤란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거기 좀 설명하고 우리는 이제 유형 상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